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최고 승부처로 꼽히는 광주 전남 경선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이른바 공약 카피 논란, 배신자 공방 등이 벌어졌는데요. 물고 물린 공방전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토론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 2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각종 정책 공약을 두고 후보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정책 갖다 쓰는 건 좋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별명이 하나 새로 붙은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거죠? 카피 닌자라고. 혹시 아십니까? 애니메이션 나루토에 나오는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입니다. 여러분이 공약을 보면 정세균, 이낙연, 송영길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공약까지도 짬뽕을 해놨더라고. 윤 후보는 공약이 아니에요. 제가 뭐 공약을 큰 타이틀 한 11개 세부적으로 하면 한 100개가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낸 공약 갖다 쓰시고 싶은 걸 얼마든지 쓰십시오. 여기에는 뭐 특허권이 없으니까. 아니, 저는 뭐 별로 갖다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윤 후보님, 미국 선거에서는 네. 공약 표절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어제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자신의 공약을 베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최병국 편집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약을 뭐 비슷한 공약들도 많을 텐데 이 그렇죠. 아니 더군다나 네, 같은 정당의 후보기 때문에 아마 예. 그 이제 상황을 보는 시각이 비슷할 걸로 보이고요. 그 외국의 사례도 이제 미국과는 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공약 표절 논란이라는 건 그동안에 없었고 그리고 이런 문제에 관한 어떤 그 정치적 제재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좋은 공약이 있으면 그게 누구 거든지 갖다가 뭐 자기가 체화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게 국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돼 온 건데 예. 사실 뭐 공약을 베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슷한 거는 사실이죠. 일부 몇 가지 분야에서. 그렇다고 해서 저 공약을 뭐 표절했다 이렇게 한 거는 제가 보기엔 뭐 그냥 정치적 공세 정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민우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이런 공약 예, 표절론. 저런 내용을 보면서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표절되는 공약이 좋은 공약이겠구나. 그래서 공약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네네. 아, 누가 좋은 공약을 냈고 누가 표절을 해서 그 공약이 좋은 걸 알려줬고 또 그걸 봤더니 국민들이 이제 또 정책 선거로 관심이 유도되는 또 그런 좋은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요. 네네. 다만 아쉬운 거는 저 표절 얘기만 있었고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1차 토론 당시에는요. 조국 전 장관 수사 문제를 집중 제기했던 하태경 후보가 어제도 이 홍준표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화면 준비했습니다. 조국과 썸 타고 있는 게 또 있더라고요. 또 있었어요? 예, 검수완박 공약을 하셨죠. 글을 제가 다 읽어보니까 정치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란스럽다. 예. 그래서 검찰 수사권 폐지하고 보안 수사만 하게 하자. 근데 이게 조국의 검수완박이랑 똑같아요. 이게 평소 소신이에요. 요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어요. 지난 대선 그럼요. 때도. 제가 그 거짓말이에요. 출마 제가 찾아봤어요. 방금 홍 후보님께서는 지난 대선 때 똑같은 공약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게요. 아니요. 지난 이번 대체만 대선 듣고. 때 이번 대선 때 내 지난번에 출마 선언할 때 공약을 그래 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굳이 검수완박 공약을 한 거는 계속 조국 지지하는 사람 그쪽에 좀 잘 보이려고 한 걸로 의심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자꾸 조국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조국을 가장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이미 그 사내도 아니다. 그런 막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조국 프레임은 홍 후보님이 역선택 받기 위해서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좀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하태경 후보가 정말 지난번 토론 때도 홍준표 후보를 상당히 몰아붙였고 그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홍준표 후보의
별명처럼 조국수홍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만큼 지난번 토론회 때 영향력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태경 후보 이번에도 역시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저 프레임을 계속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자, 전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홍준표 후보로서는 진짜 천적이 하태경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 결과가 참혹할 정도로 여론조사로 나타났고 그리고 하태경 후보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4명 안에 내가 톱4에 들겠다 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짜 속된 말로 팰 때는 한 놈만 팬다 이런 전략 아래 아주 홍준표 선수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공략과 그다음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제 하태경 후보가 마무리 발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필패하는 거는 결국 역선택에 기대 가지고 즉 조국 지지자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하태경 후보가 갖고 있는 전략이 홍 후보에 대한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제 톱4에 만약에 하태경 후보가 들어간다면은 사실은 굉장한 파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토론회가 아직 한 4차례 정도 더 남아 네. 있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후보 쪽에서는 역선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역선택을 했다면 본인이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여당 후보와 팽팽하거나 이런 부분에 지지율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건 사실과 다르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에게 표를 몰아줘서 이 지지율을 몰아줘서 그런 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선택과는 무관하게 본인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태경 후보가 이제 공세를 취한 거 지금 전효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탑4, 그러니까 4강에 들어가고자 하는 일종의 그 자신의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자, 이승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 저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 역선택 프레임이라든가 조국 수홍 프레임으로 가는데 저는 꼭 그것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히 20, 30대에서 상승세가 올라가고 있고 이게 곧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또 호감도를 갖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반면에 또 윤석열 후보가 조금 부족한 모습들 또 엊그제도 왔지만 청약 통장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준비 부족에 대한 문제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잘 파고드는 것 같은데 마치 저는 또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 홍준표 후보가 왜 검수완박 FBI를 외쳤을까? 이건 실은 궁금해요. 정말로 조국 수호를 위해서 또는 조국 수홍처럼 그리고 또 아니면 중도나 진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궁금한데 하태경 후보가 이런 말 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실은. 그런 측면에서 하태경 후보가 이걸 좀 상기시켜줬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건 이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게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만 추세로 봤을 때 홍 후보가 굉장히 그 상승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고요. 또 다른 조사를 보면 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그 추세가 또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다들 인정하듯이 홍준표 후보의 추세가 좀 강렬해지고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 예전에는 20%대였던 게 지금 30%대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건 또 사실이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은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가 무시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게 지금 상당히 홍준표 후보가 상승세를 맞고요. 네. 다만 이제 하태경 후보가 공격한 게 저번에 공격할 때는 상당히 적확성이 있었습니다. 예. 저번에는 이제 조국 가족을 도륙한 것처럼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비판하니까 그걸 이제 비판한 거니까 상당히 공감을 얻었고, 근데 이번에 검찰 개혁은 너무 이게 조국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지금 이게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개악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지만 그거는 이제 후보에 따라 소신에 따라서 얼마든지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그다음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굳이 검수완박 조국 프레임으로 하태경 후보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강력하게 반발한 거고,
여론의 흐름을 보면 그 당시에 초기에는 약간 뭐 홍준표 후보 타격을 줬지만 지금 이게 또 최근의 추석 이후 민심을 보면 다시 홍준표 후보의 그 여론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죠. 여론조사가 또 나올 테니까 그걸 또 살펴보면서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어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나는 두테르테식과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사형제 논란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번에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핵균형공학도 보니까 국익 우선주의라고 이야기했죠. 네. 그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국익 우선주의라는 그런 말을 식으로 누구는 공약을 못 자꾸 쓰겠습니다. 발표를 하니 자기 고유의 생각으로 하는 공약이 아니고 참모들이 만들어준 공약을 그대로 발표를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아니 국익 우선이라는 말도 특허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사형제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네. 두테르테의 시기라고 했죠. 네. 제가 이야기한 거는 사형이 흉악범이 확정된 사형수가 형소법 465조를 보면 법무부 장관은 6개월 내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465조 법을 준수하라고 지시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두테르테 시하고는 틀리죠. 그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대통령이 그 사법 판결까지 이런 사법 절차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아니, 그 말씀이죠. 예. 네. 윤 후보님, 네. 검찰총장 하셨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그걸 그래 해석합니까? 형사소송은 465조가 아니 뭐 제가 두테르테 같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홍 후보님이 두테르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 그냥 그런 저 유머러스하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예, 자 두테르테 가지고 굉장히 그때도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최영 평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 말이라는 게 왜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테르테와 두테르테식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두테르테 방식이라는 거는 잘 아시지만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한 걸 보면 정말 모든 현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네네. 뭐 그로 인해서 뭐 현장에서 사살해도 좋다 뭐 이런 지시가 막 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아마 그런 거 그래갖고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얘기를 한 데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저거는 두테르테식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두테르테 뭐 그 자체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보면 시원시원하게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고 네. 조금 약간 무지막지하게 지시를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이 공격이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반격을 하는 것은 조금 말꼬리 잡기 성격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가요 상당히 답변에 저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네. 이게 대통령이 사법 판결까지 절차에 영향 주서는 안 된다. 근데 그 판결은 사법 절차지만 네. 거기에 후에 형을 집행하는 거는 예. 법무부 행정부의 소관이고요. 저는 너무 이게 법을 경시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 소송할 때도 뭐 1심을 4개월 내에 해라, 2심을 2개월 해라. 이거 완전히 무시하고 몇 년 끌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법을 안 지켜요. 이런 식으로 강행 규정으로 하야한다 돼 있으면 그럼 이게 법을 지키든지 법이 현실에 안 맞으면 법을 바꿔야죠. 네. 이게 법 철학의 논리입니다. 법은 이게 하야한다고 돼 있고 예. 집행은 지금 20년 가까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돼 있으면 현실하고 안 맞는 법 바꿔야죠. 예. 이런 이게 인식을 보여야지 대통령이 사법 절차에 영향 주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저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복잡합니다. 사형제를 놓고 폐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흉악범에게 사형을 뭐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사법 절차에 대한 것까지 대통령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후보 해석은 지금 흉악범에 대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도 안 하는 그 부분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여하튼 두테르테 그리고 또 일부 후보에 대해서 뭐 차베스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른 나라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외교 결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자, 김민우 변호사님, 이 차베스 두테르테 이야기하면 외교 결례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국내 정치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 뭐
다른 나라 정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하는 표현을 해야 되고요. 뭐 네. 일왕이냐 천왕이냐 가지고도 저희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좋은 뜻으로 안 쓰고 나쁜 뜻으로 쓰이는 문맥상 나쁜 뜻으로 쓰이는데 자꾸 거명이 되니까 예. 외교상 결례란 말도 나오고 듣는 분도 지금 저렇게 항의를 하고 저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 정상들을 국내 정치에서 자꾸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서 좀 네. 다른 비유법을 찾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하는 형식 같은 게 바로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즉각적으로 다가오니까 아마 그런 이름들을 인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것도 이제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상대를 향해 외교적 결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서로를 향해 배신자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갔을 때 참 봉변을 당하셨는데 그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걱정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은 저는 홍 후보님 같이 그렇게 여러 번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리할 때는 이용을 했다가 불리할 때는 그냥 뱉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말을 바꾼 데 대해서 정말 정치인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럼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안고 나가시겠다?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배신자죠. 그렇게 말을 바꾸면 그게 배신이지. 그런데 그게 소신입니까? 제가 배신자면 최순실이가 충신입니까? 아이, 제가 배신자라면 저는 박정희 생가 갔을 때 대환영을 받았는데 그 오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한 분들이에요.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조원진 대표가 하는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겁니다. 우리 공화당에 한테 환영받은 거를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서로 이제 배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승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의 편을 들고 싶어요. 아, 그런가요? 실제 이제 탄핵 과정에서 본인이 비판을 했고, 그래서 탄핵에 찬성을 했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되면서 탄핵의 강을 일부 건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우리가 반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후보의 어떤 주장에 어느 정도 말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배신자 프레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유승민 후보에게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실제 유승민 후보가 계속적으로 개혁보수를 주장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뇌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만 좀 중도 확장성이라든가 중도나 또는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너무 보수의 틀에서만 놀지 말고 좀 더 중도로 나와서 조금 탄핵의 강은 이미 넘었다고 보고 좀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참 그 안타까운 것이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한테 약을 살살 올리는 바짝바짝 약을 올리는 홍준표 후보한테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가요? 자, 이 배신자 프레임 나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환영을 받았는데 당신은 봉변을 당했다 이러면서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갖고 가겠냐 이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유승민 후보는 저기에 대해서 좀 더 크고 깊게 배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프레임에 겪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 내가 누구를 배신했단 말이냐. 정치인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수많은 배신을 거듭합니다. 자기가 모시는 주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국가와 그리고 국민만 배신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유승민 후보가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 또 저기에 모인 분들이 다 이상한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이다. 꼭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기에 오신 분들도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가치를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봉변을 당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감내하겠다.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 같으면 나도 감내하겠다. 다만 나는 이러이러한 뜻에서 배신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내 정치적인 가치를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배신이냐 충신이냐 이 프레임에서 하니까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험 문제를 아주 잘 풀었어요.
근데 1번을 2번에다 쓰고 2번을 3번에다 써가지고 예. 결국은 낙제한 케이스. 배신자 프레임에 확고하게 갇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은 우리 공화당과 좀 연관이 있으시죠? 제가 보기 그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요. 예. 개인적인 의리 관점에서만 보면 저는 이제 50보 100보로 봅니다. 50보 도망간 사람이 이제 100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는 건데 다만 이제 유승민 후보는 이제 그 100보고 홍준표 후보는 저는 50보로 봐요. 유승민 후보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인 의리만 보면 저는 이게 배신한 게 맞고 일관된다는 말은 끝없이 이게 완전하게 변화 없이 그냥 배신자다 이렇게 보는 거고 홍준표 후보는 말이 바뀐다는 뜻은 어떨 때는 이게 필요할 때는 춘향이를 했다가 또 이게 필요 없을 때는 향단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홍준표 후보가 2017년 3월 달에 그 프레스센터에서 뭐냐면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니 향단이를 뽑았다. 탄핵당해도 싸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2017년 8월 달에는요. 근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출당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과연 배신자라고 유승민 의원을 공격할 자격은 있는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 50보 100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팩트 하나만 체크해 보면 과연 이게 홍준표 후보가 저는 환영받았다는 게 예.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도 이게 조원진 대표가 홍준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글을 쓰고 예. 했는데 왜 환영받았다고 하는지 네. 그거는 이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예. 윤석열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는 그들을 막았습니다. 네. 근데 그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저는 환영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공화당 분들이 안 가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 윤석열, 유승민 후보 갔을 때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었죠.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고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그 방명록도 쓰지 못하고 나온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최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배신자 프레임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미 예. 그러니까 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예.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 대표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네. 저는 이른바 국민의힘의 탄핵의 강은 건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 유승민 후보한테 그 과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 중에 몇 퍼센트나 될까? 저는 우리 공화당을 비롯해서 뭐 몇몇 정말 일부 세력 외에는 예. 유승민 후보한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배신자다 이런 낙인을 찍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물론 이제 대구 경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세가 아직도 좀 남아 있는 데죠. 네네.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유승민 후보한테 배신자라고 하는 거를 누구도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 홍준표 후보는 그 부분을 아주 소수의 시각을 가지고 유승민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거는 뭐 전 유승민 후보가 당당하게 나가더라도 예. 전혀 그 어떤 대통령 경선 후보로서는 네. 문제될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주택 청약 아까 잠깐 말이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후보 주택 청약과 관련한 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 직접 주택 청약 같은 거 이렇게 통장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집이 없어서 만들어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집이 없으면 만들어야죠, 오히려. 네. 아니 한 번도 해본 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 김 변호사님 청약 하신 적 있으세요? 아,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이래서 대통령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대통령은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삶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본인은 물론 결혼 늦게 하셨죠. 결혼 50대에 하셨고 그래서 총각 생활을 하니까 네네. 직구할 생각을 안 하고 살았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삶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대통령이다. 그리고 예. 지금 주택 정책을 아주 근사하게 내셨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주 잘 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만나는 사람들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사람도 고려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 저런 데서 티가 나는데요. 네. 저런 티가 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카피를 잘한다거나 정책을 잘 외워서 얘기를 해도 저게 가슴에서 나온 정책 같지 않아 보이고 네네. 정책 의지나 정책의 진정성이 좀 약해 보이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좀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라도 수필도 좀 읽고 소설도 읽고 하면서 자기가 안 살아본 삶을 많이 예.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 의원님은 저는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요 착각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주택 통장하고 주택 연금하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연금요? 그러니까 주택 연금이라는 거는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모기지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신이 하나도 없겠죠. 그 가운데에서 착각을 했고 그리고 실수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본인이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의 가치 기준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주택 청약을 이 통장을 안 만들었어요. 왜 안 만들었느냐? 그 뭐 확률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 때만 하더라도 어때냐면은 열심히 저축하고 뭐 하면은 빌리고 그러면 조그만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넘사벽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기준으로 저렇게 결혼도 늦게 했고 어머님, 아버님 집에 이렇게 붙어서 살고 그리고 또 검사라는 직업 또 윤석열이 살아온 그 인생에서 그렇게 주택 청약 통장이 네.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을 저는 설명을 하면 된다고 보고 예. 저런 거를 가지고 뭐 이 버스 값을 모르는 애 뭐 배추 한 단이 얼마냐 달걀 한 판 가격이 얼마냐 우리가 그런 데서도 좀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좀 크게 볼 필요 있다 예, 이렇게 예. 봅니다. 근데 저게 이제 비판하는 지점이 아니 주택 청약예금도 모르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이 TV조선도 저기까지만 지금 보여주고 딱 잘랐잖아요. 예. 저 뒷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나요? 저 뒷부분은요. 예. 주택 청약예금 그 정도 문제가 아니고 주택 청약예금에서 가점을 뭐 군필자한테 예. 얼마를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가점을 뭐 5점을 주고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런 사람이 주택 청약예금을 몰라서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거는요. 저 뒤까지 들어보면 말이 헛나왔구나. 이건 뭐 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대목이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뭐 사실은 저도 주택 청약예금 들어서 제가 청약을 받은 적도 있는데 사실은 예. 제가 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황은 잘 몰라요. 과거에 보면 정몽준 후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한번 왜 시내버스 요금 모른다고 예. 해가지고 그랬었죠. 뭐 여러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시내버스 요금 사실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요새 전부 카드로 찍기 때문에 얼마가 찍히는지 잘 모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1,200원 합니다. 버스는. 1,200원, 1,250원인가 이렇게 지하철은 하지 않나요? 1,250원.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가끔 또 말이 헛나올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이게 경선 후보나 저런 토론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책 잡히게 네. 되니까 그런 것들은 차츰차츰 훈련이 되면서 예. 이제 극복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대통령이란 자리가 정말 모든 걸 알아야 되는 자리냐 이런 근본적인 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돼지고기 한 근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까지 삼겹살이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일까지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서민들 또 국민들에 대해서 좀 더 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좀 더 많은 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들이 모아진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자 일단 윤석열 캠프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직업을 가졌고 이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결혼도 50세가 넘어서 했기 때문에 주택 청약 큰 신경 쓰지 않았다. 직업상 이사도 여러 차례 해서 신경 쓰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아니 관심이 없는데 그럼 공약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비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좀 대선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런 것을 열실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돼요. 최근에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문제화되고 있고 실제 신혼부부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윤석열 후보 자체가 지금 공약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청약 가점이 나오는 청약 통장에 대해서 집이 없어서 뭐 안 해봤다 이건 좀 저는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생각되고 아까 최병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약 가점과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가 군필자에 대해서 청약 가점 5점을 주자라고 하는 어떤 공약을 냈는데 네. 이 공약을 윤석열 후보도 똑같이 낸 거예요. 근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5점 점수조차도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뭐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약을 좋은 공약이라면 베낄 수는 있지만 최소한 왜 5점을 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의 물음에 답을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뭐 시간이 부족했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이 만든 공약은 아니지만 이해도가 높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네.
근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청약 통장을 얘기한 거는 무지의 소치다 이런 발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저라면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우리를 하면 할 수 있지만 박주민 의원은 저런 말 하면 안 돼요. 네? 아니 전월세 임대차 3법 자기가 발의를 해놓고 그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전월세 올린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전세도 월세로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그래서 24%로 올린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수했어요. 네. 그러면 남의 실수를 갖고 저런 식으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정도로 지금 여당이 잘한 게 있냐 이거예요. 임대차 3법의 고통을 온 국민이 받고 있고 없는 사람이 더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에 대해서는 제대로 포지셔닝을 하고서 이 반격을 하든지 이러는 게 머리 좋은 일 아닙니까? 좋은 머리 어디다 씁니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박주민 의원이 실은 뭐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놓고 월세를 올린 거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실은 이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호영 의원도 마찬가지. 주호영 의원은 더 올렸습니다만 비판을 받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제시한 도덕적 기준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많이 부동산 관련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그만큼 국민의힘의 어떤 도덕적 기준도 높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부동산을 통해서 의원들이 투기를 했을 때는 또 비판을 더 받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과거에 어떤 그런 행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혼란은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29년 전에 1년이었던 걸 2년으로 올렸고 근데 29년 만에 4년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단기간에 올린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임대차 3법은요. 이 전세를 없애버렸어요. 전세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분배를 주장을 하게 되면 분배할 것이 없어진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의 경우도 이 자기의 도덕 기준 이런 걸 얘기하면은 그분 거지도 아니에요. 근데 왜 맨날 거지 갑 의원이라고 하고 다니고 그런 코스프레를 하냐 이거예요. 위선. 이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변장 내지는 위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피해를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받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뭐 박주민 의원이 본인이 뭐 만든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그 뭐 행동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별명 붙여준 거니까 그걸 뭐 본인의 위선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그 당시에는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전월세 3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고 통과시킨 데 주도를 했는데 본인은 또 실제로 안 그랬던 거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또 원상 복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일 이제 이렇게 논평도 하고 하면서 느낀 것들이 좀 생각과 행동이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 정말 모르시면 배우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서 뭔가 좀 제시하는 게 국민들이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 판단은 또 저희 국민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대장동 논란입니다. 오늘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논란과 관련해서 이 쟁점이 불거졌는데 오늘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재명 캠프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 두 분이 상당히 맞붙었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이걸 갖고 대장동 사건을 갖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다급하긴 다급했구나. 아무런 논거가 없고 논리가 없고 근거가 없어요. 100% 공영 개발해도 100% 성공하는 사업을 민간업자들하고 나눠먹은 거. 이게 시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이고요. 권성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좀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좀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LH에서 원래 2004년도에 공공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공영개발 사업 철회해가지고 민간에서 사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성동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응? 100% 공정개발했으면 된다는 100% 공영개발 못합니다. 그거 못하게 막은 사람 또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에 새누리당입니다. 새누리당. 2010년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이 당시에 한나라당이 그렇게 민간으로 해가지고 다 헤쳐먹으려고 했던 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공영개발로 돌립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이게 뒤집어 씌운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권선동 의원님 법학 배우신 지 다 오래돼가지고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이 지금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이 그냥 기부 체납이 아닙니다.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라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님? 네. 우리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건 내가 잘 알고 있지만은 이 국정질의라는 거는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이는 건 좋은데 질의 과정에서 제 이름을 계속하면서 저를 야단치듯이 얘기해요. 권성동 의원님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동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원래 낮잖아요. 아, 그러다 이거는 정도가 지나쳤잖아요, 지금. 자, 정숙해 주세요. 네, 법사위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저희 정치부 기자 참 오래 했지만 저런 장면은 처음 봅니다. 먼저 전 질문의 상대가 야당 의원이잖아요. 예. 야당 의원한테 질문하라고 저 자리가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금 쭉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그 공영개발로,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 공영개발로 바뀐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거는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이후의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 야당이 연루돼 있다 하는 건 그 전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논점도 지금 다르고, 그다음에 질문의 상대도 정부가 아니라 야당을 상대로 또 특정 의원을 상대로 거기다가 뭐 이런저런 뭐 조금 하여튼 뭐 막말 같은 것까지 섞어가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거의 인신공격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저런 의사 진행을 법사위원장이 계속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한 대목이네요. 네. 저는 이제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그 위치나 지위를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은 이게 이재명 수행실장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이 궁금한 걸 물어줘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게 국민이 궁금한 게 뭡니까? 이 대장동 인허가 과정에 신설회사가 며칠 만에 어떻게 들어가서 20% 가산에 어떻게 인허가가 났는지, 또는 이게 어떻게 기준이 민간이 이렇게 적게 투자하고도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 또는 이게 왜 이렇게 호화 법조인들이 많이 고문으로 가 있는지, 또는 이게 최종적으로 이 돈들이 다 어디 갔는지 국민들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저 김남국 의원의 지위라는 게 궁금한 게 뭐 있습니까? 2004년, 5년 이게 국회의원의 지위입니까? 따라서 저는 본인이 본분을 좀 제대로 알고 국회의원이라면 국회의원답게 국민의 입장에서 진짜 궁금한 걸 질의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따끔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은 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들이 객관적인 팩트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어떤 제보라든가 얘기에 의해서 이게 흘러나오다 보니까 자꾸 카더라식으로 좀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수사는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이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에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여기서 근무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근무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났고 5천만 원 투자해서 570억 배당받았다고 했는데 350억이 지금 투자된 걸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고 나왔잖아요. 실은 이런 공격은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관련된 거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화천대유 이재명 지사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여기서 근무를 했고 원유철 의원도 여기서 지금 고문료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국민의힘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냉정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하고 국민들이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은 지금 대선 기간이고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의 견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민간 개발이었으면은 배당받지 못할 것들을 지금 공영 개발로 바꾸면서 한 5,500억 정도를 회수했는데, 이게 지금 덜 회수했다고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은 앞으로는 공공개발 100%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이 공공개발 100%가 지금 저 올바른 것인지 또 이 개발 이익을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에서 100% 환수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 개발에 완전히 넘겨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까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막연하게 어떤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을 혼용해서 마치 상대에 대해서만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거는 전혀 아니죠. 지금 민간 개발과 공영 개발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100% 공영 개발로 가겠다고 한 거는 이재명 지사가 공격을 받으니까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사실은 민간 영역과 공공 개발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게 최고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몰리게 되니까 공공 개발로 무조건 가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저는 기가 막힌 게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공개발로 될 거를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민간개발로 하려고 했는데 통째로 해먹으려고 한 거를 그다음에 민 반반씩 해갖고 그럼 반반씩 헤쳐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전에 국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얼굴이 화끈하고 뜨거워져가지고 바라볼 수가 없어요. 저런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의 수행실장을 국회의원이 한다는 것도 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안 해요. 그런데 뭐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경호실장은 아니잖아요. 국민의 경호 또는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왜 일개 후보의 경호실장 겸 수행실장이 돼가지고 프롬프터 올려주고 그것도 국회 권위나 또 김남국 의원을 뽑아준 게 프롬프터 올려주라고 뽑아준 게 아니에요. 일개 후보를 위해서. 그런 점에서 오늘 김남국 의원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한 거는 지나치고 말인 걸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기 임무를 방기한 겁니다. 내던져 버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이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은 민영 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걸 민영이 다 가져갈 걸 공영으로 해서 성남시에 수천억 원, 5천억이 넘는 돈을 가져줬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분을 끄집어낸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 야권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민영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부분, 또 이명박 대통령이 공영이 민영이 할 수 있는 거는 공공에서 하지 마라 이런 지시 같은 것들이 당시에 이 성남시의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그걸 시장이 되면서 제대로 했다 이런 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렇게 나온 부분이긴 합니다. 그 방식에 있어서는 좀 거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 것 같고 내용에 대해서는 뭐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부분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된 과정하고 또 국민들에게 그럼 과연 이익이 갔느냐. 이 분양가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는 그런 점이 있거든요. 김인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이제 남모 변호사 판결을 보면서 이 스토리를 알게 됐는데 이것이 LH에서 하기 전에 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동네에 생기면서 민간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LH가 공공에서 하겠다면서 사업 제안서를 내니까 이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수십억을 동원해서 로비를 해가지고 이 LH가 공공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을 다 철회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뭐 남모 변호사도 구속 기소가 됐었고 신영수 의원 동생도 구속이 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고 2011년에 이재명 지금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100% 공공개발을 선언을 합니다. 2011년입니다. 그런데 2011년 이후에 성남시의회에서는 성남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변환하지 못하게끔 계속 반대를 하고요. 재밌는 그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박영일 당시 새누리당 성남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개발 허가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빨리 해줘라. 민간이 돈을 벌든 못 벌든 100% 민간 지분으로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민간과 관이 공동 개발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게 해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혼자 하고 싶었겠지만 일단 보상금이 한 7천억 되는데요.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안 해줘서 돈을 못 구했고요. 또 성남도시공사는 자본금이 그때 50억에서 300억 사이였을 겁니다.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부채 상한선이 200%밖에 안 되니까 도저히 7천억이라는 돈을 마련을 못해서 민간 합동 개발 방식으로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5년이 소요가 됩니다. 100% 공공개발에서
이재명 지사는 50%를 뺏겼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계속 이 남모 변호사를 축으로 하는 이 민간 개발을 했던 사람들은 100% 자기들이 먹으려고 했는데 LH도 거기서 포기를 시켰는데 어디서 이재명이가 당선이 돼가지고 공공개발 100% 한다는 거 간신히 50% 확보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50%는 이재명 때문에 뺏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 이게 지금 남모 변호사 판결문에 나오는 히스토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민간 개발과 공영 개발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민간 개발을 하면 자, 거기서 생기는 수익을 민간 업체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죠. 네네.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건 정말 이 개발 방식에 대한 무지한 얘기입니다. 민간 개발과 공영 개발은요, 다 장단점이 있고 민간 개발을 했을 경우에 거기서 나는 수익을 기부 체납이라는 형식으로 그 정부에 돌려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네. 잘 아시다시피 저 한전 부지 산 현대자동차, 예. 그건 뭐 현대자동차가 고유로 개발하는 겁니다. 그거 거기서도 1조 7천억 기여금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민간 개발이 하면 그 주변 아파트 단지 개발하고 뭐 상가 개발하고 그러면서 왜 SOC 뭐 공원 용지, 네, 학교 도로도 부지 용지, 뭐 예. 도로 이런 것들이요 다 개발해서 기부 체납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5,500억을 뭐 환수해서 성남시 재정을 튼튼하게 했다고 한 그 대부분이 기부 체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재명 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5,500억 환수다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분식된 얘기예요. 그렇게 본다면 민간 개발하면은 뭐 민간 개발은 악이고 무슨 공영 개발은 선이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네. 이 개발 방식을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지적을 해야 되고 아까 김남국 의원도 질문하는 거 보니까 그 두 가지 개발 방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5,500억 가운데 뭐 1,800억 정도가 현금으로 들어왔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도로, 터널 뭐 이런 부분이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건 다 확인된 예, 내용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자, 공공 개발의 방식을 떠나서 어떻게 이 소수의 사람이 들어와서 수천억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이게 설계가 됐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거든요. 뭐 개발을 하는 건 공공을 하든 민간을 하든 어쨌든 시민들에게 그 이익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입니다만 어떻게 이 800만 원 투자한 분이 100억이라는 배당금을 가져가느냐 출자한 분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입니다. 뭐 돈을 어디서 이제 융통을 해서 가져오고 그대로 돌려줄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사업성이 확실하다는 게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돈만 융통해 오면 되는데 그 융통하는 비용이 그 정도의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거액의 배당 수익을 받은 분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7명의 면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다 투자가 된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그 돈 투자 출자금입니다. 1억을 넣은 분이 1,200억을 가져갔고요. 800만 원 넣은 분이 101억을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기사가 몇 군데서 났어요. 일단 천화동인 7호 분이 언론인 출신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산 지역에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그게 이제 또 유명한 커피 체인점이 들어가면서 건물 가치가 뭐 시가가 한 80억 원 정도 된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벌었겠느냐? 그럼 저기 투자한 돈을 그대로 가져가서 투자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면 이분이 넣은 1,000만 원이 120억이 됐는데 이게 정상적이었겠느냐? 그럼 이 사람이 거기서 한 역할은 뭐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야 우리 국민들이 할 만큼 해서 받아갔구나 이런 해석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직 모르는 거고 또 남모 씨라는 분 천화동인 4호 저분은 지금 미국 갔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죠. 부인도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 한 보름 전에. 저 부인도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분도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샌디에고에 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확인도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하태경 의원 주장 들어보시죠. 이 사건이 심각한 게 지금 천화동인 소유주라고 이제 명단이 나왔잖아요. 관련자들. 예. 이분들이
한 분씩 보면 사라지고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잠적하고 있고. 예, 그래서 빨리 출국 금지를 해야 돼요. 저한테 제보 온 것 중에는 어떤 분은 뭐 미국 이미 도피한 것 같다라는 뭐 제보가 온 것도 있고요. 아, 실명 제보가 왔습니까? 예, 예. 예, 이 남모 변호사인데 미국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논란되는 게 후배를 사업자 선정 업무 당시에 변호사로 또 거기에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있습니다. 자, 손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저도 변호사지만요. 변호사들이 이게 자기 완전히 모든 계산으로 사업을 독자적으로 저는 하진 않을 거로 봅니다. 보통 이게 자문이나 고문 변호사 정도 하고요. 네. 또는 이게 명의를 빌려주고 뭐 이익금을 이게 나눈다든지 비율로 이 정도 역할로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실제 그 천화동인에 보면 1, 2, 3은 어차피 이게 김모 씨 그 대표의 지인이니까 친척이니까 되는 거고 그다음에 4, 6호가 변호사거든요. 근데 특히 6호 변호사도 로스쿨 2기로 아주 어린 젊은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그 경력을 쭉 봐도 뭐 독자적인 사업하실 그 정도 경력은 아니거든요. 예, 예. 6호도. 네.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그 명의 빌려준 이런 사안이 아닌가. 그 회계사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언론사 기자도 뭐 후배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그 스타 커피숍 예, 예. 건물 3부는 언론사 후배 아닙니까? 네, 7호. 예. 과연 이게 저는 본인의 100% 계산인가 이런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그 우리 남 변호사 그 후배를 심사위원회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어떻게 저는 걸러지지 않는지 예. 이걸 이게 처음부터 이 심사위원회나 밀어붙일 때부터 이미 그 기획본부장 있지 않습니까? 네. 성남도시개발공사 상당히 그 이재명 지사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첫건이었죠. 인수위 간사까지 했던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직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서 내부 위원들도 많았고 이런 이제 외부에도 이런 특수 관계자가 들어온다면 과연 예. 그 심사가 공정했는가? 예. 상당히 이런 지금 의문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의 그 최종 목적지를 찾아야 돼요. 네, 네. 이미 현금으로 수만이 인출돼 가지고 예. 금융정보분석원 FIU에서도 경찰에 고발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화천 대유에. 예, 통보한 게 있죠. 예. 네. 근데 이제는 천하동인에 이 배당금들도 과연 이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항상 이 돈의 최종 목적지를 좀 찾는 게 예. 가장 급선무대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뭐 부산 지역에 이 건물 산 거 보면 그 돈이 그대로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일부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법인 명의로 샀다고 하니까 예, 이 예. 개인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하고는 조금 더 다를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셀프 심사 논란이 있습니다. 대학 후배가 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남모 변호사하고 지금 나와 있는 5호 회계사 이 두 분이 옛날부터 좀 시행 같은데 관심이 있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0여 년 전부터 계속 시행과 관련된 일들을 좀 도모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는 건 없습니다. 아까 이 김인호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2009년 대장동 개발권 달라고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이거 아마 2심에서는 무죄로 나왔던 걸로 구속까지는 됐는데 2심에서 최재형 판사가 아마 그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저희들이 아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초기 자금 조달을 그럼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인데 화천대유의 이성문 대표는 투자한 게 한 350억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외부에서 빌려오는데 이 돈의 최종적인 근원지는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신은희 기자가 단독 보도했는데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400억 원을 빌려줬다. 키넨파트너스라는 데다가 빌려준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성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런 개인적인 투자 자금이 좀 이상하다. 예. 뭐 SK증권이라든가 어떤 증권회사나 금융사에서 돈을 빌려야 된다. 이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좀 다른 게 예. 실제 이제 금융사라든가 이런 증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안전성이 담보될 때만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실제 성남의 뜰이 시행사로 선정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시행 사업을 자신들이 맡을지 안 맡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도 그런 상황일 때 이런 최모 씨를 통해서 키넨파트너스로 돈을 빌리고 예. 그것에 대한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이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시행 사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불안전성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최경희 사장은 입장이 이렇더라고요. 이 대장동 개발에서는 돈이 남았대요. 근데 다른 사업에도 돈을 또 400원 빌려준 게 이 사업 실패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원금 이자 아무것도 좀 제대로 못 받아서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거에 SK 관련된 분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믿고서 빌려줬던 건데 실제로는 이득은 못 보고 손해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누구와 어떻게 연관됐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럼 민간이 이렇게 뭐 투자를 350억 했다 손 치더라도 돈 번 게 한 6천억 뭐 토탈 합치면은 한 6천억 되니까 이렇게 벌 수 있게끔 만들어준 구조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 배분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인데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내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를 묵살했다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 먹지 말고 도시공사하고 서로 초과되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서로 샤워를 하자. 그런 장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직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동근 전 본부장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수 지시를 내가 내린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환수 방안 마련해보라고 지시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시죠. 혹시라도 수익이 좀 많이 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것도 제가 한번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서로 말이 엇갈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손정욱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결과를 보면 되죠. 예.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본인이 이게 최종 결재권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장도 공석이었잖아요. 본인이 최종 결정하는데 결정 안 한 거는 본인이 지시했다는 게 저는 거짓말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충분히 넣었어도요. 여러 이제 저는 충분히 그 여러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저도 이게 그 서울시 공무변호사도 제가 오래 해보고 여러 가지 이게 공공계약을 봤지만 이렇게 초과 이익을 100% 민간이 다 가져가는 이런 이게 조건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게 비율로 인센티브 정도를 줄 수는 있는 거고요. 뭐 그래서 저는 이건 아주 이례적인 계약이고 여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저는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우리 그 이승훈 본부장님 그 말씀 중에 뭐 그 당시에는 이게 그 선정이 안 돼가지고 뭐 돈을 그 정권사나 이런 못 끌어왔다 이런 말씀인데 그거는 아닌 게 제가 알기로 이게 그때 담보로 들어올 때 이게 그 4호 있잖아요. 천화동인 4호. 그걸 이게 그 특정 금전시다 이걸 담보로 제공했거든요. 이미 그 당시는 다 사업 인허가 그 다 돼서 낙찰돼서 이미 됐기 때문에 저는 정권사도 얼마든지 담보를 넣으면 충분히 저리로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는데 그 이렇게 그 개인한테 돈을 유치한 것도 이상하고 또 이게 그 이후에 나중에 보면 배당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돈을 갚으면 되는 걸 여기 투자금으로 전환시켜주는 이후에 또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 정말 자금 흐름도 저는 수상하다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키넨파트너사가 이제 대장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호텔, 커피 이런 데도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는 손실을 크게 봐서 이 돈을 못 돌려줬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최기현 이사장 측이 설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수해서 자신들이 아예 이걸 운영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SK 관련자들의 이름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 주장 그런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득이 이렇게 컸지만 당시에는 용역 결과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있어서 집값 폭등을 예상 못하고 우선주 배당받는 식으로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하이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이 높은 사업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해명한 적이 있었죠. 한번 보시죠. 이익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확정 개발 이익을 최우선 배당 또는 시행하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손해나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위험 부담을 하는 거죠. 개발 이익이 많이 날 경우를 가정해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왜 안 만들었냐 그러는데 그러면 그들이 딱 그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 떨어졌을 때 우리가 손실을 같이 부담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위험 부담을 할 수가 없죠. 할 필요도 없고 주민 1인당 55만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현금 이익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왜 더 부담을 하겠어요? 또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가격은 10만이 아는 건데. 네, 그런데 2012년 당시에 성남시장 당시 순이익이 3,137억 원이 나올 거라는 예상, 그리고 수익률이 29.2%가 예상된다는 말을 시의회에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지금 말이 좀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새누리당 시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런 논리를 폈을 가능성도 네네. 없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판교 분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장동이라는 게 남판교 지역이거든요. 판교의 남쪽 지역이에요. 그럼 잘 아시지만 이 수도권은 계속 주택 부족으로 인해서 팽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판교 지역에서 주택 공급을 하는데 저것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내지는 뭐 손해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은 저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의회에다가 이렇게 설명한 것, 뭐 수익률이 29점 몇 %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사실에 훨씬 더 근접한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에 와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때 우연 부담이 굉장히 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상황이 다른 것 아닌가. 예. 저 또한 말 바꾸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김문수 전 지사를 만났어요. 예, 그래서 대장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김문수 지사가 이 대장동 왜 그때는 개발을 안 하고 그냥 뒀냐 그랬더니 김문수 지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노른자위 중에서도 노른자이다. 그래서 섣불리 손을 댔다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두면서 자연스럽게 둔 거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대장동 그게 얼마나 대단한 수익이고 알짜인지를 경기도에서는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특히 토지라든가 이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제초한 환수금이라는 게 지금 아파트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파트 주민들의 이 불만 사항이에요. 자,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하면서 2억, 3억, 4억씩 이제 뜯어간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를 팔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현실화된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런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 그것도 없앤 거는 뭐냐? 아예 알짜만 먹겠다. 그냥 이 노른자에만 딱 먹겠다. 흰자에까지도 버리겠다. 얼마나 이거는 잘 설계된 치밀하게 어떻게 보면 사악한 설계된 비리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유동규 본부장은 본인이 기획본부장이었지 뭐 사업 시행할 때 어떤 식의 자신이 그걸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캠프 연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캠프도 안 거 있고 거기서 관여한 바가 없어요. 이번은 캠프에 없습니다. 저 작년에 정기 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 언제쯤이더라? 퇴직했어요.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예, 저 이재명 후보는 자신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이재명 캠프에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됐어요. 그랬더니 유동규 본부장이 오늘 이제 본격적인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디어 오늘과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은 아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성남시에다가 물어보면 되지 개발공사에다 물어볼 걸 왜 딴 데다가 계속 물어보느냐 이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휴대전화 번호 바꿨고 이제 공직자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언론에 책임 묻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뭐 잠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르고 그냥 좀 피해 있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네요. 네, 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내가 진짜 캠프 근처에라도 갔는지 CCTV를 보자. 거기 봐도 내가 안 나올 거다. 가본 적도 없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의 말을 했던데요. 이건 뭐 말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역시 이 증거를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이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뭐 800만 원 넣고 얼마를 벌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모 지침서에 보면 이 출자금은 이 법인 해산할 때까지 안 찾아가고 보관해놨다가 법인 해산할 때 도로 찾아가게 돼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지출된 적이 없는 돈이고요. 이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른바 에쿼티라고 해서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전액 다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전액 빌려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은행이 PF할 때 그 금융권에 돌렸던 IM을 보니까 이 돈을 에쿼티로 취급을 해가지고 에쿼티로 보고 PF 대출을 타인 자본으로 보고 그 대출 구조를 짰더라고요. 좀 어렵네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에쿼티, IM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돈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빌려온 돈이지만 이 사람들 돈으로 보고 왜냐하면 안 찾아가고 이 PF가 난 이후에도 계속 대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돈이니까 예. 이 사람들의 자기 자본으로 봐주자. 빌려온 라고 해서 돈을요? 네. 예, 자기 자본으로 봐주고 예. 거기에다가 이 PF 대출금을 얹어서 이 타인 자본으로 사업을 하게 해주자 이런 심사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킨앤파트너스의 대여 방식인데 보통 이렇게 에쿼티성으로 방금 인정되는 돈들을 대출받을 때는 이 담보가 없을 때는 보통 자기 자본이 50이면 대출을 50을 받아서 필요한 자금 100을 만들고요. 브릿지 대출을 할 때는 보통 LTV 70을 적용해서 자기 자본이 30 정도는 있어야 담보 대출로 한 70 정도를 더 해줍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이제서야 이제 남모 변호사가 담보를 댔다는 게 나오지만 자기 돈이 30이 없는데 100을 그냥 대출해 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다. 특이하고 지금에서야 이게 담보가 남모 변호사가 제공했다고 나오지만 여기 재무제표를 보면 이 실시 계획이 나온 이후에 땅이 이제 반듯반듯하게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땅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게 남모 변호사가 담보를 제공한 걸 모르고 그럼 그때까지는 무담보 상태인데 어떻게 대출을 해줬지? 그리고 왜 자기 자본도 없는데 왜 전액을 대출해줬지? 이건 정말 이상한 대출이다. 이 사람이 진짜 진정한 오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많은 상당한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 다른 사실관계들이 드러났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손실 부담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안 짓기 위한 구조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이성문 대표가 법정 증언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재명 지사 재판에서 우리가 돈을 더 벌 것 같으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1,800억, 그 화천 대유인가요? 거기가 1,800억 정도 가져가는 걸로 알았는데 우리가 돈을 더 가져가는 걸로 보이니까 2,800억 이상 가져갈 것 같으니까 우리 돈을 못 가게 하려고 협약을 변경해서 920억짜리 공공기여를 더 내놓으라고 하더라. 근데 왜 줬냐? 그러니까 아니 시에서 달라고 하면 안 줄 수가 없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고 나중에 준공권을 쥐고 있는데 준공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약 변경하면 더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실 지금 판교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수존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미정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LH에서 계속 비용을 얹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정산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주로 정산을 받는 구조를 싫어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면 추가 공공기여를 더 받자. 이런 구조로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배당됐던 거는 사실이죠. 지금 일부에 대해서 100억씩 뭐 1,000억씩 이렇게 됐던 거든요. 네, 그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 대장동 개발을 이 시민에게 개발 이익을 환수한 모범 사례였다고 했습니다만 원주민들은 성남시가 원주민을 상대로 땅 장사를 했다 이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헐값에 수용해서 민간 참여 핑계로 분양가는 비싸게 책정해서 이 상당수 원주민들이 대장동을 떠나야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뭐 기사를 봐서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제 이제 토지 수용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감정 평가 기관에서 해서 어떤 그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돈이 지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토지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개발이 예상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이게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돈을 벌었을 건데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처지가 이제 헐값 수용이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이제 참 이게 앞으로도 이게 대선 기간으로서 대선 후보들 간에도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250만 채를 수도권과 네. 우리나라에 짓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괜히 많아질 건데 그렇다면 이걸 정말로 공공개발로 할 것인지 네. 민간개발로 할 것인지도 고민해봐야 되고 예. 실제 이 대장동 사업 같은 경우는 5,503억이면 60% 정도를 환수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몇몇들이 이렇게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해하고 계시거든요. 그건 뭐 당연히 저도 뭐 이해하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공공환수 방안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가 필요할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2014, 15년에 이 사업이 설계됐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의 경제성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자, 화천대유에 이제 유명 법조인들 많이 등장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이름도 등장을 했고요. 최소원 씨 변호사였던 이경재 변호사도 등장을 했습니다.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박영수 특검도 있고요. 창과 방패가 모두 화천대유와 연을 맺었는데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그러냐? 결국은 김모 씨라는 이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할까요? 그분의 법조계 인맥이 다 동원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던 고문료 월 1,500만 원이었죠. 그걸 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 자, 결국은 이번 주말이 지금 민주당 경선이거든요, 호남. 최민평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결과가? 글쎄, 당초에 저는 이제 이게 어차피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지사의 연관성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없고, 네. 그다음에 이게 한 열흘 전쯤부터 이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의혹이 초기 단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대부분 이제 오늘 이 시간이면 호남 경선의 투표는 대부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영향을 못 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네네. 호남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네. 상당한 변화가 느껴져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일 의회의 결과가 지금까지 예상과는 다른 예. 의회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성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실은 이 대장동 의혹이 개인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국민들의 상실감은 상당히 있는 것 같고 이러한 결과적으로 부동산 민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투표율 저하가 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예. 또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단기적으로는 경계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가 조금 수혜를 볼 것 같고 또한 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정론까지 좀 가산된 어떤 점수를 받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됩니다. 네. 글쎄 호남이나 뭐 서울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도 화천대유에 1호부터 7호에 들어갔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사람들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호남에서 저렇게 투표율이 낮다는 거는 이재명 후보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저는 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투표를 하고자 하는 열기 이게 사그러들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낙연 후보로서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왜?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뒤집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투표율이 자신의 고향인 호남에서 쫙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썰렁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내부에서 갖고 예. 있는 낭패감. 그래 화천대유 나도 1호부터 7호까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네. 이제 전 국민의 공통적인 정서가 예.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전도 치열하고요. 민주당 경선 후보들 내부에서도 이 화천대유 논란을 가지고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투표율이 예상보다 좀 저조하다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요.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